빨리 이거 하나면 끝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시작. 이거 하나면 끝! 민우쌤의 가평 노트! 뭐라고? 먼저. 자, 오늘 배울 것은 서유럽의 봉건제라고 하는 것들을 볼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봉건질서라고 먼저 적어주세요. 봉건질서이자 이것은 주종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인 주종관계다. 하율아, 너 그러다가 거울 또 뺏긴다.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만든 생존 시스템이고, 봉할 봉자에 세울 건자를 써서 흙을 쌓아 경계를 세우고 땅을 나눠주는 것들,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 즉 왕이 자기 땅을 떼어주면서 거기서 네 나라를 살라라고, 네 나라를 세워 살라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에요. 이 봉건제 우리 어디서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요? 중국.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는 언제죠? 주나라입니다. 서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봉건, 왕이 자기 어쨌든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현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씨앗이 된 역사적인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약속을 지키는 비즈니스 계약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훗날 대통령이나 정부도 법과 약속을 어기면 국민이 갈아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현대 민주주의로 발전했죠. 공노는 노예와 달리 내 재산을 가질 수 있어서 죽어라 이랬고, 여기서 남은 돈과 물건들이 돌고 돌면서 오늘날의 시장과 자본주의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봉건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프랑크 왕국이 분열한 이후에 이민족인 노르만족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냥 노르만족 등. 이민족의 침입으로 사회가 혼란했습니다. 지금 서로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서로마. 이민족의 침입으로 사회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틈이 없는 거야. 프랑크 왕국이 쪼개진 틈을 타서 사방에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특히 북쪽에 있는 바이킹이라고 하죠. 이 바이킹 노르만족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쳐들어오게 돼요. 네? 네, 그 바이킹이요. 배를 타고, 우리 지금 이 바이킹의 어원이 여기서 유래된 거잖아요. 그 바이킹들이 타던 배들이 이런 모양이었고, 굉장히 험한 파도들을 헤치고 돌아왔다. 정복전쟁을 펼쳤다 해서 그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무시한 들의 도끼를 들고 쳐들어오니까 중앙에 있는 왕은 너무 멀리서 당장 우리 동네를 구하러 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유력자들이 무장하여서 힘이 있는 가문들이요. 힘이 있는 자들이 무장하여 바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게 됩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사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중세 기사로 성장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유력자들이 무장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다들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야? 안쓰럽게. 진짜 오늘 너무 더웠나 보다. 얼굴이 다들 빨개져 있네. 진짜 우리 하는데 발 타는 줄 알았는데 발 뜨거워서 신발 던지고 싶었어요. 너 지금 존나 뜨거워서라고 했어? 뭐가 뜨거워서라고 했어? 발이 너무 뜨거워서? 쌤 요즘 귀가 썩었나 봐. 계속 다 존나로 들려. 쌤 지금 오늘 0교시부터 7교시까지 풀로 수업 있어서. 자, 우리 동네는 누가 지키느냐? 결국 그 지역에서 힘 좀 쓰고 돈 좀 있는 유력자들이 스스로 칼을 차고 말을 사서 무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사의 등장이에요. 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내 몸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은 권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지방으로 흩어지는 지방 분권 사회, 지방으로 권력이 흩어진다 해서 분리된 권력, 분권사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힘센 기사가 주군으로, 그리고 부하가 된 기사가 봉신이라고 하면서 명칭을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세력이 더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섬기며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잠깐만. 충성, 맹세. 그리고 주군은 그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주느냐?
토지를 주어서 봉신으로 삼습니다. 말이 겁나 어렵죠? 설명해 줄게요. 일단 필기를 먼저 하시고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공신이요? 응. 제가 보는 웹툰에 주문이 나와요. 거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웹툰이에요? 외지주의. 외모지상주의. 진짜 재밌어요. 끝까지요. 외모지상주의. 언제적 외모지상주의야? 외지주 진짜 재밌어요. 외모지상주의가 아니잖아. 싸움지상주의잖아 그거. 그치. 아니 근데 애초에 그 학원 폭력물인가? 자, 어쨌든 봅시다.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더 세력이 강한 사람을 기사를 주군으로 섬기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구조. 그리고 그 밑에 일단 이거를 그쵸. 그럼 이거를 고민이네. 어떻게 할까? 지인처럼 살뺄 때가 갑자기 뭐지? 다시 설명해 줄게. 일단 봅시다. 자, 그 다음으로 무엇이 형성이 되느냐?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된다.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군과 봉신이에요. 쌤 봉신인데 왜 종이에요? 봉신이 봉사하는 뭐 시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봉사하는 시나 봉신이 기사거든요. 봉신에게 이 토지를 우리는 봉토라고 합니다. 봉신에게 주는 토지다 해서 봉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토지를 주고 보호를 약속합니다. 반대로 봉신 같은 경우는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주군에게 충성과 군사적인 봉사를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설명해 줄게요. 자, 이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군에게 충성과 충성하다. 쌤 약속 아래 뭐예요? 됐나요? 봉신이 기사예요. 자, 설명해 줄게. 쌤도 자, 봐봐. 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얘들아. 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봉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군은 봉신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토지를 주는 거야, 토지를. 땅을 주고, 그리고 너는 대신에 나한테 충성을 다해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군사적으로 얘들아 주군이 내가 너를 토지를 주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보호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봉신은 전쟁이 나면은 이 주군에게 참여를 하면서 충성과 군사적인 의무 같은 것들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해가 돼요? 네. 땅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충성과 군사적인 의무를 준다. 그리고 나서 이 봉신 같은 경우는 또 봉신이 또 다른 주군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둘 다 똑같은 기사거든요. 기사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도 기사예요.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재력을 가진 기사가 아래 기사에게 우리 이러한 주종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사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이 기사에게 100만 원을 가진 기사에게 내가 또 너에게 토지를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100만 원 가진 기사는 10만 원 가진 기사에게 똑같이 내가 너에게 토지를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 라고 하면서 이게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가 바로 이 주종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봉신들은 또한 영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김영주 쌤 아니고 영주라고 해서 토지를 가진 이들을 영주라고 하거든요.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지도 있잖아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을 다스리는 사람을 보통 영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같은 경우는 농노를 고용을 하게 되는 것들, 이러한 구조들. 농노는 농업하는 노예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농사일을 대신해주는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토지를 줄 테니까 너는 그에 대한 세금으로 나에게 돈을 내, 쌀을 내, 이런 식으로 구조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군에서 봉신으로, 봉신이 곧 영주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 이분법적으로 딱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다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들은 서로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계약 관계였어요. 즉, 이것들이 의무가 아니었어. 한쪽이 의무를 어기면 계약이 파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사람들이 힘으로 당신 너 무조건 내 노예해 라고 하면서 찍어 누른 게 아니라, 자, 내가 너를 토지를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충성을 다해.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 뭐 군사적 의무를 다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토지를 안 주잖아? 그러면은 예인이가 선생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군대 너 나 토지 안 줬으니까 나 안 갈래.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국의 주나라처럼 피를 나눈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남남일 뿐이니 남남끼리는 뭘 믿고 목숨을 맡기느냐? 무조건 철저한 계약이었다. 내가 땅을 줄 테니 너는 군사적 충성을 바쳐라. 이러한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쌍무적 계약 관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쌍의 책임 무자를 해서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였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원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장원제. 장원영 아니고 장원이라고 하는 것은 봉신이 주군에게 받은 봉토를 주군 없이 일단 저거부터 적을게요. 장원부터 적겠습니다. 봉신이 주군에게 받은 봉토를, 땅을 주군의 관서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 즉, 주군이 봉신에게 땅을 주잖아. 그러면 그 땅은 온전히 그 사람 땅인 거야. 그러니까 주군이 그거를 간섭할 수 없어. 너 거기다 보리 심어, 너 거기다 벼 심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준 땅은 이미 끝이야.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봉토를 주군의 간섭 없이 운영할 수 있었고, 이것들이 추후에 지방 분권적 잠시만요. 지방 분권적 봉건사회를 성립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힘이, 권력이 분산됐다고. 쓸 뻔했잖아. 권력이 분산됐다고. 이걸 쌤저 분 맞아요? 분자 할 때 분이야. 견이에요, 권이. 권적. 쌤도 이제 감기 걸리신다. 조심해야 해. 근데 성태 쌤이랑 선조 쌤이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쓰고 계세요. 우리 방금. 그러니까 우리 수업할 때 안 썼으니까. 우리 수업할 때도 안 쓰고 안 했어. 안 쓰고. 수업할 때는 말을 해야 하니까 마스크 쓰기가 불편하지. 스포츠는요? 스포츠는 더 큰 소리로 얘기해야 하니까 불편하지. 오담비가 대신 말해줬어요. 쌤이 목 아프다고 저한테 대신 말해달라 했는데 오담비가 말해줬어요. 스포츠는 같이 해? 네. 다른 반이랑 연합해서 하는 거야? 네. 1, 2, 3반이 다? 이게 나눠가지고. 재밌다. 재미없어요. 쌤도 나도 배드민턴 하고 싶었는데. 쌤 수업 많아서 안 해요. 배드민턴 재미없어. 아니요, 여름에 배드민턴. 난 원래 배드민턴 좋아해. 자, 봐봐 얘들아. 주군과 봉신이 땅을 매개로 해서 쌍무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땅을 받아온 봉신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주군은 봉신에게 땅 주면 끝이었고 충성을 받으면 끝이었어. 그 땅에서 봉신이 뭘 하든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받아온 땅 안에서만큼은 자기가 왕이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권력이 국왕 한 명에게 모이는 게 아닌 땅을 가진 수많은 기사들이 쪼개지는 지방 분권 사회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 분권적 본건 사회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기사가 자기 땅의 독재자, 즉 영주가 되어 다스리는 거대한 이 농장 당지를 우리는 영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를 영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조로는 무엇이 있었느냐? 영주의 성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이면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촐라, 그 다음에 경작지 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 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으로는 영주라고 적어주세요. 영주는 그 사람이죠. 네, 영주는 직위의 이름입니다. 장원의 지배자였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3번에는 농노. 이 넓은 장원의 경작지는, 그러니까 영주는 일단 거느릴 영의 주인 주자를 써서 자기 영토의 주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농노는 이 넓은 장원의 경작지는 누가 농사를 지었느냐? 바로 이 농노들, 농민의 농과 노예의 노자를 써서 농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원의 농민으로 영주의 토지를 경작하고, 검은색이에요. 영주의 토지를 경작하고 각종 세금 부담을 담당하게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네, 다녀오세요. 토지를 경작하고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노예적인 면으로서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었어요. 평생 영주의 땅을 대신 경작해야 했고, 영주의 장원에 있는 방앗간이나 제빵소를 쓸 때도 엄청난 시설 이용료를 내야 했었던 이들이 바로 이 농노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또 농민으로서 또 좋은 점들은 무엇이 있었느냐? 재산 소유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점들. 거주 이전의 자유 X예요? 네, 거주 이전의 자유 X. 그 다음에 재산 소유가 가능했고 결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점들에서는 또 일반적인 노예랑은 좀 달랐던 경우입니다. 노예는 결혼 못해요? 네, 노예랑 노비랑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근데 노비들은 결혼 못해요. 당시엔 못했어요.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어요. 누구 허락이에요? 주인의 허락이요. 영주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고대 로마의 노예들은 재산도 가정도 가질 수 없었던 짐승 취급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은 훨씬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즉 서유럽 봉건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주종 관계와 장원제를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를 우리 봉건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중세 서유럽이 두 개의 기둥으로 굴러간다. 정치적으로 지배층끼리 땅을 주고받으며 맺은 주종관계 본건제라고 하는 것과 그 경제적으로는 그 땅 안에서 영주가 농노를 지배하며 농장을 돌린 장원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거대한 서유럽의 중세 봉건 사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거 탕 맞죠? 바탕, 탕으로 할 때 탕. 자, 그럼 얘들아, 여기 기억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뭐일 것 같아요? 영주. 자, 농노. 여기 기억이요. 일주일에 3일 정도 영주의 땅을 경작하였으며 방앗간이나 대장간 등 영주의 실험을 이루려고 사용료를 냈다. 농노이죠. 서진이 잘 읽겠습니다. 농노입니다. 그냥 그 위에 써요? 네, 그 위에 쓰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 밑에 빈칸까지만 다시 하면 끝이에요. 하필 또 영주쌤이 옆에 계시네. 자, 아니 오늘 영주에 대해서 더럽게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주종 관계는 무엇이냐?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군과 저렇게 크겠어요? 네. 봉신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위에로는 이제 봉신을 보호하는 역할들, 또한 봉토를 수여했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봉신은 충성과 군역을 감당했습니다. 봉신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봉신이 10명이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한 명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어. 그러면 나머지 9명끼리 다 뭉쳐가지고 그 나머지 봉신을 보호하러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주종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주고받나? 응? 서로 주고받나? 충섭이. 충성. 충성이요? 네, 선생님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지? 로마. 로마 교황과 왕과의 관계라도 굉장히 유사하죠. 서로가 공생 관계였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슨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쌍무적, 그 가운데 적어요? 적어도 돼요. 쌍무적 계약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쌍은 무적? 네, 쌍무적. 서로 쌍에 책임할 때의 무자를 써서 서로 책임을 지는 계약 관계였다. 엄청 무적이고. 근데 저렇게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데 한 명이 거절하면은 파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었어요. 계약 관계였기 때문에 한 명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당연히 한 명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면은 봉신이 약속을 어, 지키면요 주군이 땅 다시 뺏어가요? 다시 뺏어가요. 군사적 충성과 군역을 다 하지 않으면은 이제 나머지 9명 데리고 가서 우르르 가서 무찔러 버립니다. 그 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 장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첫 번째로 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농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다 가운데다가 쓸 거니까 약간 빈칸을 둬도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봉헌지만 앞서서 네. 영주 같은 경우는 농노를 보호해주고 그 시설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농노 같은 경우는 세금과 노동력, 시설물 이용료를 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배 혹은 예속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22쪽 넘겨보세요. 어디? 영주 농노. 영주랑 쌤 지금 몇 시예요? 33분이요. 많이 남았어요. 더 해야 해요. 그럼 오늘 2분만 일찍 끝내주세요. 됐어요. 쌤 오늘 4분만 일찍 끝내주세요. 내가 좀 보고요. 자, 서프랑크. 아, 힘들다. 하지 마요! 다 같이 마요! 다 같이 쌤 유튜브 홍보해요. 그래요. 썰 풀어주세요. 자, 우리 서프랑크 같은 경우는 카롤로스 대가 끊기게 되거든요. 서프랑크 시기에는 카롤로스 대가 끊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카페 왕조가 개창을 하고 이름을 프랑스 왕국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조야, 그 다음에 중세, 다시. 자, 중세 서유럽을 다시 얘기할게요. 중세 서유럽을 지탱했던 두 개의 현실적인 기둥인 봉건제와 장원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사방에서 칼 들고 쳐들어오는 이민족들 때문에 남남끼리 피 대신 계약을 맺고 성을 쌓아 살았던 퍽퍽하고 치열한 삶의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민족이 쳐들어올까 봐 벌벌 떨어야 하고 평생 고향 땅을 떠나지도 못한 채 뼈 빠지게 농사만 지어야 하는 중세의 농노라면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싫어요. 맨날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맨날 나는 일만 해야 해. 슬퍼요.
슬퍼요. 힘들어요. 그래서 짜증도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삶이 지옥 같을 것 같은 순간에 사람들이 어디를 의지할 것 같아요? 교회, 종교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줄 신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트교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 거대한 정신적 지주인 크리스트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서유럽인들에게 교회는 그냥 주일에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모든 인생을 교회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확산되고 강해진 권력의 교회가 어떻게 썩어갈지에 대해서 같이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점이에요. 중세 유럽은 온 세상이 땅을 주고 먹는 장원 시스템으로 굴러갔는데 이 시스템이 종교의 영역인 교회까지 집어삼키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왕이나 영주들은 자기 장원 안에 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주교나 수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땅을 받았으니 영주나 봉신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멀어져서 물정과 멀어져서 오로지 종교적으로만 존재를 했어야 했는데 이들이 땅을 갖고 노예들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직자인데 그리고 또 성직자들은 군사적 의무를 지거나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세금도 안 냈다고. 그런데 종교인 하나님만 바라보면 청렴하게 살아야 하는 돈과 권력을 준 영주가 되어버리니 교회가 급격히 썩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교회가 세상 권력에 물들었다라고 해서 교회의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직자가 봉건제에 편입되고 성직자들이 혼인을 하고 심지어 성직, 신부님, 목사님 자리를 돈을 주고 사기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종교의 권위는 당연히 땅으로 떨어졌겠죠. 이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수도원 운동이라고 해서 클린이에요. 클린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도원 운동. 네, 수도원 운동. 클린이에요. 클린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 그 교회 성당 수도원의 이름이에요. 수도원에 대한 이름. 산속에서 묵묵히 기도하던 진짜 종교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진짜 예수님이 바란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개혁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이 클린이 수도원이었습니다. 이들 주장은 간단해요. 성직자들 결혼하지 마라. 청렴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왕 영주 너희들 이제 우리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교회가 독립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르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던 곳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수도원이 뭔지 잘 모르죠, 여러분? 이거는 엘리트 기숙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세를 떠난 똑똑한 전문가 수도사들이 모여서 온종일 기도하고 책을 베껴 쓰고 농업기술을 연구하던 연구소 정도, 우리 카이스트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끝. 피니시. 안녕. 그동안 미국 생활 갔다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생했습니다.